계집이나 지키며 살 관상이 딱이네. 안 그래? 비수보다 날카로운 시어머니의 독설이 마당 한복판에 꽂혔습니다. 30년 세월 종갓집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제사상 끝머리에서 숨죽여 살아온 대가가 고작 이것뿐이었을까요? 남편의 외도와 시댁의 구박 끝에 던져진 이혼 위자료. 그것은 번듯한 아파트도 현금 몇 푼도 아닌 100년 넘게 방치된 외곽의 흉가 한 채였습니다. 썩은 나무 냄새와 눅눅한 흙먼지가 뒤엉킨 마당 한가운데 오물로 뒤덮인 더러운 계집이 덩그러니 지숙을 맞이했죠. 지숙은 그 비참한 풍경 앞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그래, 내가 걔보다 못한 인생이었지. 딱 내 집이네. 하지만 지숙은 그때까지만 해도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조롱하며 던져준 그 집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거대한 폭풍의 씨앗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철거를 하루 앞둔 날 깊은 땅 속에 묻혀 있던 그것이 30년 만에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 지숙을 비웃으며 침을 뱉던 시댁 식구들은 사색이 된 얼굴로 차례차례 실신하고 말았죠. 과연 그 낡은 상자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지금 그 비밀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을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한지숙은 방문 손잡이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남편 민준의 침실 문이 열리자 곧바로 낯선 여자의 신음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지숙은 벽에 등을 기댄 채 가슴이 터질 듯한 고통을 참았습니다.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시댁 살림을 돌봐온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오빠, 언니가 너무 늙어서 재미없죠? 그러니까 말이야. 짜증만 나더라. 지숙은 문틈으로 민준이 젊은 여자를 끌어안는 모습을 봤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소리를 죽여 울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지숙이 뒤돌아보자 시어머니 박복자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박복자는 지숙의 빨간 눈을 보고도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남편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하는 여자가 무슨 면목으로 우리 집에 있는 거야? 박복자가 지숙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무슨 잘못을... 잘못? 30년 동안 아들 하나 못 낳고 남편 마음도 붙들어 놓지 못한 게 잘못 아니야? 박복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침실 안에서 옷 입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혼 도장 찍어. 당장. 박복자가 주머니에서 이혼 신고서를 꺼내 지숙 앞에 던졌습니다. 지숙은 떨어진 서류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뭐? 위자료 달라고? 꿈도 꾸지 마. 박복자가 지갑에서 도장을 꺼내 지숙 손에 억지로 쥐어줬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인정머리가 있으니까 집 하나는 줄게. 외곽에 있는 그 흉가 말이야. 지숙이 고개를 들어 박복자를 봤습니다. 계집이나 지키며 살 관상에 딱 맞는 보금자리지. 박복자가 씩씩거리며 돌아섰습니다. 지숙은 바닥에 앉은 채 이혼 신고서를 뚫어져라 봤습니다. 이틀 후 지숙은 낡은 가방 하나만 들고 외곽의 흉가 앞에 섰습니다. 100년 된 기와집은 곳곳이 무너져 내려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대문을 열자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지숙이 코를 막고 마당을 살펴봤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 낡은 나무 계집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계집 주변으로 누런 풀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지숙이 계집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계집 안에서 쥐들이 달아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집이나 지켜라. 지숙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30년 동안 참고 참았던 분노와 절망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아, 지숙이 주먹으로 땅을 내리쳤습니다. 흙먼지가 일어나며 계집이 덜컥거렸습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아? 지숙이 일어나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전기도 물도 들어오지 않는 폐가였습니다. 그날 밤 지숙은 촛불을 켜고 철거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집 철거 좀 부탁드리려고요. 네, 언제쯤 원하시나요? 내일 당장 오실 수 있나요? 다음 날 저녁 지숙은 마지막으로 마당을 정리했습니다. 계집만 남겨두고 모든 잡초를 뽑았습니다. 이것도 치워야지. 지숙이 근처에서 쇠지렛대를 찾아왔습니다. 계집이 땅에 단단히 박혀 있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참은 거 생각하면 지숙이 이를 악물고 지렛대에 온 힘을 실었습니다. 혈관이 터질 듯한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어야! 우두둑 소리와 함께 계집 바닥이 부러졌습니다. 지숙이 헉헉거리며 부서진 나무 판자를 치웠습니다. 그 순간 지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계집 밑 흙 속에서 기름종이에 쌓인 큰 상자가 보였습니다. 이게 뭐야? 지숙이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파냈습니다. 오동나무로 만든 묵직한 상자였습니다. 기름종이를 벗기자 상자 뚜껑에 자물쇠가 보였습니다. 열쇠는 어디에? 지숙이 상자 주변을 뒤져보니 작은 열쇠가 끈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 자물쇠를 열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딸깍. 상자 뚜껑이 열리자 지숙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나. 상자 안에 5만 원권 지폐 뭉치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황금색 금괴들이 반짝거렸습니다. 지숙이 떨리는 손으로 돈다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밑바닥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숙이 봉투를 뜯어 편지를 꺼냈습니다. 시할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이 상자를 발견하는 자는 가문을 지킬 유일한 사람이다. 발견하는 즉시 모든 재산을 그 사람에게 준다. 지숙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편지 밑에 공증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때 평창동 본가에서는 민준이 내연녀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빠, 그 흉가 땅값이 얼마나 오를까요? 관광단지 들어서면 10배는 뛸 거야. 민준이 와인잔을 기울였습니다. 그 멍청한 년한테 로또를 줬네. 다시 뺏어올 방법 없어요? 있지. 위자료 계약에 하자가 있다고 하면 돼. 민준과 내연녀가 음험하게 웃었습니다. 한편 지숙은 상자 안을 더 뒤졌습니다. 돈뭉치 사이에서 또 다른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친정아버지 이름이 적힌 계약서였습니다. 아버지가 시댁한테 돈을 빌려줬다고. 지숙이 서류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30년 전 친정아버지가 시댁에 거액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할아버지가 사죄의 뜻으로 남긴 증거 서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 망했구나. 지숙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지숙이 상자를 꽉 안고 일어났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철거반이 와. 그리고 지숙이 평창동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오겠지. 지숙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복수를 다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노란색 포클레인이 흉가 대문 앞에서 엔진을 켰습니다. 철거 기사가 운전석에서 내려 마당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급하게 달려와 급정거했습니다. 차에서 민준과 박복자가 내렸습니다. 박복자가 환한 얼굴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거기 철거하지 마. 박복자가 철거 기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민준이 뒤따라오며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숙이 집 안에서 나와 대문 앞에 섰습니다. 어젯밤 상자는 이미 안전한 곳으로 옮겨둔 상태였습니다. 지수가 위자료 계약에 착오가 있었어. 당장 집을 비워. 민준이 턱을 치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박복자가 지숙의 흙이 묻은 손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계집이나 치우라니까 정말 흙탕물에서 뒹굴고 있네. 박복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숙은 차분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착오라니요? 제대로 된 계약서인데요. 지숙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준이 철거 기사에게 다가가 지폐 몇 장을 건넸습니다. 아저씨, 지금 당장 집을 부수세요. 저 여자는 신경 쓰지 말고요. 철거 기사가 당황하며 돈을 받았습니다. 지숙이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잠깐요. 이 집은 철거할 수 없습니다. 지숙이 서류를 철거 기사에게 보여줬습니다.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서였습니다. 법원에서 나온 서류예요. 함부로 건드리면 큰일 나요. 철거 기사가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도장과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거 정식 서류네요. 저는 빠질게요. 철거 기사가 포클레인으로 돌아갔습니다. 박복자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감히 우리한테 대드는 거야? 박복자가 손을 들어 지숙의 뺨을 때리려 했습니다. 지숙이 재빠르게 박복자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이제 어머니들이 제 집 마당에서 허락 없이 숨 쉬는 꼴은 못 보겠어요. 지숙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복자가 깜짝 놀라며 손을 빼려 했지만 지숙의 힘이 세졌습니다. 뭐야, 이 여자가 갑자기 왜 이래? 민준이 당황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박복자가 지숙의 손을 뿌리치고 뒷걸음쳤습니다. 좋아, 그럼 다른 방법을 써보자. 민준이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저예요. 사람 좀 보내주세요. 30분 후 검은색 승합차 세대가 마당 앞에 멈췄습니다. 험상궂은 남자들이 우르르 내려왔습니다. 문신이 가득한 팔뚝을 드러낸 용역들이었습니다. 누가 말 안 듣는다는 거야? 용역 두목이 담배를 입에 물고 말했습니다. 민준이 지숙을 가리켰습니다. 저 여자 짐 다 밖으로 던져주세요. 용역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숙이 재빨리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 들어있던 종이에 적힌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강 회장님이신가요? 지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할아버지께서 남겨주신 걸 찾았어요. 지금 위험해요. 박복자가 계집이 부서진 자리를 힐끗 봤습니다. 땅이 파인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개가 살던 구덩이에 무슨 보물이 있겠어? 박복자가 혼잣말하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야, 지수가 30년 동안 우리 집 밥 얻어먹고 살면서 이게 배신이야? 박복자가 목청을 높였습니다. 용역들이 지숙의 가방을 마당으로 던졌습니다. 지숙이 마당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몰래 주머니 안에 녹음기를 켰습니다. 우리가 흉가나 주고도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냐? 민준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좋게 나가지 않으면 딸아이 취업 자리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민준이 지숙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지숙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딸까지 건드리겠다고요? 지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우리 가족한테 피해 주는데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민준이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숙의 눈에서 마지막 온정이 사라졌습니다. 알겠어요. 이제 정말 끝이군요. 지숙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용역들이 지숙을 둘러쌌습니다. 그때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색 대형 세단들이 일렬로 달려왔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박복자가 멀리서 오는 차들을 보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저게 뭐야? 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용역들도 차례로 고개를 돌려 바라봤습니다. 첫 번째 세단이 마당 앞에 멈췄습니다. 뒷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노신사가 내렸습니다. 하얀 머리가 바람에 휘날렸습니다. 노신사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뒤따라 검은 정장을 입은 수행원들이 줄줄이 내렸습니다. 박복자가 무의식 중에 뒷걸음쳤습니다. 민준이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노신사가 천천히 마당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용역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줬습니다. 지숙이 노신사를 올려다봤습니다. 노신사가 지숙을 향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복자와 민준이 그 광경을 보고 입을 벌렸습니다. 한지숙님 맞으시죠? 노신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강철민이라고 합니다. 아버님께 큰 은혜를 입었죠. 강 회장이 지숙의 손에서 작은 증표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30년 전 지숙의 아버지가 준 옥반지였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토록 찾던 은인의 따님이시군요. 강 회장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역들이 웅성거리며 강 회장을 주시했습니다. 강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용역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어디 감히 내 은인의 몸에 손을 대느냐? 강 회장의 목소리가 마당 전체에 울렸습니다. 수행원들이 일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용역 두목이 뒷걸음치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몰랐습니다. 용역들이 황급히 승합차로 뛰어갔습니다. 엔진 소리를 내며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박복자가 강 회장의 기품 있는 모습을 보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회장님, 혹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박복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 회장이 박복자를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지숙이 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회장님, 이것 좀 보세요. 지숙이 친정재산 탈취 증거 서류를 강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강 회장이 서류를 한 장씩 넘겨가며 읽었습니다. 30년 전 아버지가 시댁에 거액을 빌려주셨는데 떼먹혔어요. 지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 회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박복자 씨, 이게 사실입니까? 강 회장이 박복자를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박복자가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저희가 언제... 여기 계약서에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군요. 강 회장이 서류를 들어 박복자에게 보여줬습니다. 박복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강 회장이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법무팀장, 나다. 지금 당장 박 씨 가문의 모든 재산을 조사해서 동결시켜. 민준이 그 말을 듣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숨기려 했던 범죄가 모두 드러날 위기였습니다. 안 돼. 민준이 비명을 지르며 지숙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서류를 빼앗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강 회장의 수행원 2명이 재빠르게 민준을 가로막았습니다. 민준이 땅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으악! 민준이 흙먼지를 뒤집어쓰며 굴렀습니다. 지숙이 바닥에 쓰러진 민준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계집에 들어갈 사람은 제가 아니라 당신들이에요. 지숙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이 지숙을 올려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때 지숙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한지숙 씨죠? 긴급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금 전 위조 서류가 법원에 제출됐어요. 흉가 소유권을 강제로 바꾸려는 움직임입니다. 지숙이 강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강 회장이 휴대전화를 받아 직접 통화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우리도 즉시 대응하자. 강 회장이 전화를 끊고 지숙을 바라봤습니다. 지숙 씨, 이것은 전쟁입니다. 강 회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단순한 돈 싸움이 아니에요. 악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해요. 지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회장이 수행원에게 지시했습니다. 지숙 씨를 안전한 곳으로 모셔라. 검은 세단이 지숙 앞에 멈췄습니다. 지숙이 차에 타며 박복자와 민준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지숙이 창문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세단이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1시간 후 지숙은 고급 호텔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괜찮니? 지숙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수화기 너머에서 수진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끊어.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악, 엄마.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숙이 휴대전화를 떨어뜨렸습니다. 수진이가. 지숙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눈에서 분노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숙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딸까지 위험에 빠뜨린 시댁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좋아, 이제 정말 끝장을 내주마. 지숙이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평창동 방향이 보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상상도 못할 복수가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강 회장의 사무실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내 최고의 변호사들이 둘러앉아 작전을 논의했습니다. 수진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 회장이 태블릿을 지숙에게 보여줬습니다. CCTV로 추적했어요. 폐건물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수진이 의자에 묶여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숙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지금 특수팀이 구출 작전을 펼치고 있어요. 강 회장이 무전기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30분 후 무전기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구출 완료. 인질 안전합니다. 지숙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지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 회장이 지숙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하죠. 지숙이 상자에서 가져온 금괴 10개를 꺼냈습니다. 황금빛이 사무실을 밝게 비쳤습니다. 이걸로 얼마나 만들 수 있을까요? 50억 정도 나올 겁니다. 강 회장이 금괴를 살펴보며 답했습니다. 지숙이 결심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댁회사 주식을 사들이고 싶어요. 며칠 후 지숙은 비밀리에 시댁의 건설회사 주식을 매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조금씩 눈에 띄지 않게 사들였습니다. 한편 평창동 본가에서는 박복자가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라는 자가 누군지 알아봤어? 박복자가 민준에게 소리쳤습니다. 민준이 컴퓨터 앞에서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재벌 중에 재벌이에요. 우리가 감당할 상대가 아니에요. 박복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우리 집안의 개였는데. 박복자가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컵이 떨어져 깨졌습니다. 모든 재산을 털어서라도 전연을 무너뜨려야 해. 박복자가 통장을 꺼내 기자들에게 뇌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지숙을 비방하는 거짓 기사를 쓰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의 영향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박복자가 뿌린 거짓 기사들은 모두 게재 직전에 차단됐습니다. 오히려 다음 날부터 박복자의 탈세와 횡령 의혹이 연일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박복자 씨 30년 전 횡령 혐의로 수사받아 고액 탈세 의혹, 국세청 전격조사. 박복자가 신문을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이럴 수가.
민준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오후 지숙은 강 회장과 함께 외곽 땅을 둘러봤습니다. 친정아버지가 꿈꿔왔던 사업 부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여기에 문화센터를 짓고 싶어 하셨어요. 지숙이 빈 땅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계획이군요. 파괴가 아닌 건설로 승부하는 거죠. 지숙이 주변 토지들을 하나씩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관광단지 개발의 핵심 지역이었습니다. 시댁이 기대하던 보상금은 모두 지숙의 몫이 될 상황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준이 혼자서 지숙을 찾아왔습니다. 내연녀는 이미 그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매일 독촉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숙아, 제발 용서해줘. 민준이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지숙이 찬물을 한 바가지 민준에게 끼얹었습니다. 으악! 민준이 물에 흠뻑 젖어 떨었습니다. 이건 시작도 안 했어요. 지숙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이 물을 털며 일어났습니다. 정말 이렇게 나올 거야? 민준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지숙이 뒤돌아 걸어갔습니다. 그 후 지숙은 친정아버지의 회사명을 되살렸습니다. 한송건설이라는 간판을 새로 달았습니다. 경매장에서는 시댁이 가져갔던 친정 유물들이 하나씩 나왔습니다. 지숙이 비싼 값을 치르고 모두 되사왔습니다. 할아버지의 붓, 아버지의 도장. 지숙이 유물들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 회장이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지숙 씨는 단순히 돈을 원하는 게 아니군요. 강 회장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지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의 명예가 더 소중해요. 강 회장이 지숙을 자신의 그룹 이사진 회의에 참석시켰습니다. 지숙은 경영 수업을 받으며 실력을 키워갔습니다. 한 달 후 지숙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고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더 이상 구박받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무대만 남았군요. 지숙이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댁의 몰락을 지켜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강 회장이 지숙 옆에 섰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여왕님? 강 회장이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지숙이 당당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지숙은 되찾은 자금으로 희망의 안식처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꿈꾸던 복지시설이 드디어 현실이 되었습니다. 흉가 자리에는 아름다운 3층 건물이 우뚝 섰습니다. 오늘이 개관식이군요. 강 회장이 지숙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지숙이 흰색 드레스를 입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보시면 기뻐하실 거예요. 수많은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모여들었습니다. 마을 노인들도 하나둘씩 나와 구경했습니다. 한지숙 이사장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자가 마이크를 내밀었습니다. 지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 한태용의 이름으로 이 재단을 세웠습니다. 지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우렁차게 울렸습니다. 마을 할머니 한 분이 지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여사님, 흉가를 이렇게 명당으로 바꿔주시다니. 할머니가 지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숙이 할머니를 따뜻하게 안아줬습니다.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지숙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존경과 사랑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순간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친정아버지와 함께 마당을 거닐던 따뜻한 추억이었습니다. 지수가 사람은 남을 도울 때 가장 행복하단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지숙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단 개관과 함께 지숙은 시댁과 거래하던 업체들을 도왔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며 시댁의 사업 기반을 흔들었습니다. 한 이사장님 덕분에 우리 회사가 살아났어요. 작은 업체 사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숙이 따뜻하게 웃어줬습니다. 서로 도우며 살아야죠. 그날 저녁 개간 행사장에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나타났습니다. 박복자와 민준이 경호원들에게 막혀 입구에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우리가 망했어. 박복자가 고함을 쳤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복지시설을 방해하다니.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박복자와 민준이 비참한 몰락을 실감했습니다. 행사장 안에서 지숙은 시어머니 박복자와 마주쳤습니다. 박복자가 초라한 옷차림으로 지숙 앞에 섰습니다. 지숙아, 제발. 박복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숙이 우아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계집 지키는 일이 정말 보람찬 일이더군요. 지숙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박복자가 예전에 했던 말이었습니다. 박복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내쫓은 며느리가 이렇게 빛나는 모습을 보니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박복자가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지숙이 박복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머니도 언젠가는 이곳에 도움을 받으실 날이 올 거예요. 지숙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박복자가 그 말의 뜻을 이해하고 몸을 떨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지숙은 딸 수진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해요. 수진이 지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숙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모든 고난이 끝났구나. 지숙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아름다운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지숙은 단잠에 들었습니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어둠 속에서 박복자와 민주는 마지막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급한 세무조사로 자리를 비운 틈이었습니다. 마지막 기회야. 재단을 무너뜨려야 해. 민준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박복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험한 계획이 어둠 속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숙이 재단 사업으로 승승장구하던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강 회장은 급한 세무조사 때문에 서울을 떠나 있었습니다. 재단 사무실에서는 직원들이 바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험상궂은 남자들이 우르르 들이닥쳤습니다. 문신이 가득한 팔뚝을 드러낸 조폭들이었습니다. 여기가 그 재단이냐? 조폭 두목이 담배를 입에 물고 말했습니다. 직원들이 겁에 질려 뒷걸음쳤습니다. 누구세요? 젊은 여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조폭이 탁자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한지숙 어디 있어? 컴퓨터가 바닥에 떨어져 부서졌습니다. 입주에 있던 노인들이 공포에 떨며 숨었습니다. 할머니들 건드리지 마세요. 직원이 노인들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조폭이 직원을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그때 지숙이 계단에서 내려왔습니다. 조폭 두목이 지숙을 노려봤습니다. 너가 한지숙이지? 조폭이 지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숙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세요? 민준이란 놈이 우리한테 빚을 졌거든. 내가 갚으라고 하더라. 조폭이 지숙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지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미 이혼했어요. 관계없습니다. 관계없기는 개뿔. 내가 재산을 뺏어갔으니까 내가 갚아야지. 조폭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른 조폭들이 사무용품들을 집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지숙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딸 수진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재단 명의를 민준에게 넘기지 않으면 딸이 어떻게 될지 몰라. 지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사진 속 수진이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수진이를. 지숙이 휴대전화를 떨어뜨렸습니다. 조폭 두목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지? 얌전히 서류에 도장 찍어. 조폭이 재단 명의 이전 서류를 지숙 앞에 던졌습니다. 지숙이 서류를 노려봤습니다. 딸부터 보여주세요. 지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폭이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엄마가 말 안 들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가 들리지? 딸이 안전하게 있고 싶으면 서명해. 민준이 비겁하게 말했습니다. 지숙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직접 나와서 말해. 지숙이 소리쳤습니다. 민준이 수화기 너머에서 웃었습니다. 조폭들한테 맡겼으니까 내가 나갈 이유는 없지. 지숙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비겁한 전 남편에게 치를 떨었습니다. 그때 지숙이 주머니 속 작은 물건을 만졌습니다. 시할아버지가 남긴 비밀 발신기였습니다. 어젯밤에 미리 작동시켜둔 상태였습니다. 알겠어요. 서명하겠어요. 지숙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폭들이 안도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지숙은 품 안에서 녹음기를 몰래 켰습니다. 조폭들의 협박을 모두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조폭 두목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지숙이 서류를 받아들고 펜을 들었습니다. 정말 딸을 풀어주실 거죠? 지숙이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조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들이 재단 건물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조폭들이 당황하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상하네. 누가 신고했지? 조폭 두목이 중얼거렸습니다. 지숙이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발신기가 제대로 작동한 것 같았습니다. 강 회장의 보안팀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 지숙이 몰래 작동시킨 발신기 신호를 받은 강 회장의 보안팀이 폐창고를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검은색 방탄복을 입은 전문 요원들이 소음 없이 건물로 진입했습니다. 적외선 장비로 내부 상황을 파악하며 한 명씩 조폭들을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단 건물에서는 지숙이 박복자가 방심한 순간을 노렸습니다. 박복자가 창문 쪽을 돌아본 사이 지숙이 주머니에서 호신용 스프레이를 꺼냈습니다. 으악! 지숙이 박복자의 얼굴에 스프레이를 뿌렸습니다. 박복자가 눈을 비비며 비틀거렸습니다. 인연이. 조폭 두목이 지숙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그 순간 재단 정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경찰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조폭들이 당황하며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건물이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같은 시각 폐창고에서는 보안팀이 수진이 갇힌 방의 자물쇠를 부수고 있었습니다. 수진 양, 괜찮나요? 보안 요원이 의자에 묶인 수진을 풀어줬습니다.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괜찮아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보안 요원이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인질 구출 완료. 안전합니다. 재단에서 무전기 소리를 들은 지숙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딸이 안전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숙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신을 협박하던 민준을 향해 성큼 걸어갔습니다. 이제 딸은 안전해. 지숙이 민준의 다리를 힘껏 걷어찼습니다. 으악! 민준이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지숙이 민준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딸을 건드린 순간 당신은 내게 인간이 아닌 짐승일 뿐이야. 지숙이 등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민준이 바닥을 기며 지숙의 다리를 잡으려 했습니다. 지숙아, 제발 살려줘. 민준이 애걸복걸했습니다. 지숙이 민준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때 지숙이 미리 설치해둔 초소형 카메라가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송출하고 있었습니다. 조폭들의 협박과 민준의 비겁한 모습이 생생하게 방송됐습니다. 와, 저 여자 대단하다. 남편이 조폭까지 끌어들이다니.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습니다. 여론이 완전히 지숙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경찰이 박복자와 민준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지숙이 상자 속에서 찾은 증거 서류들을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30년 전 비자금 은닉과 친정재산 횡령 증거입니다. 경찰이 서류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요한 증거네요.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복자가 수갑을 찬 채 지숙을 바라봤습니다. 사색이 된 얼굴로 입술을 떨었습니다. 지숙아, 나를 용서해다오. 박복자가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지숙이 박복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30년 동안 저한테 한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지숙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박복자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본 시청자들이 재단에 후원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위기가 기회로 바뀐 것입니다. 한지숙 이사장님 응원합니다. 재단 활동 계속해주세요. 응원 메시지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지숙이 감동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법당국은 박복자와 민준의 범죄를 중대하게 여겨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평창동 본가에는 비자금 몰수를 위한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지숙이 병원으로 달려가 수진을 만났습니다. 수진이 지숙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수진이 지숙의 품에 안겼습니다. 지숙이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 다시는 무서운 일 없을 거야. 지숙이 수진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강 회장이 병원에 도착해 지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대단한 대처였습니다. 강 회장이 지숙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지숙이 강 회장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이제 정식 사업 파트너로 함께 하시겠어요? 강 회장이 지숙에게 제안했습니다. 지숙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고 박복자와 민준이 교도소로 이송되는 날이었습니다. 지숙이 법원 앞에서 호송차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30년 동안 가슴속에 쌓였던 응어리가 시원하게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지숙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끝났어요. 지숙이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지숙의 뺨을 스쳤습니다. 모든 풍파가 지나간 한 달 후 지숙은 위자료로 받았던 흉가 부지를 완전히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흉물스러웠던 건물은 모두 허물고 아름다운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입구에 지숙의 정원이라는 우아한 석판이 세워졌습니다. 계집이 있던 자리에는 지숙의 부친이 가장 사랑했던 목련나무가 심어졌습니다. 하얀 꽃이 만발한 나무 아래 대리석 벤치들이 놓였습니다. 누구든 편하게 앉아 쉴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지숙은 더 이상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수수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지숙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근처 상점 할머니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지숙이 따뜻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할머니도 안녕하세요. 오늘 몸은 어떠세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할머니가 지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숙의 재단은 이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복지기관이 되었습니다. 한편 교도소에서 박복자는 매일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지숙이 발견한 금괴 상자가 자꾸 나타났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지숙이가 나타나. 박복자가 잠꼬대를 하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같은 방 수감자들이 귀찮아했습니다. 민준도 감옥에서 비참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다른 죄수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며 매일 후회했습니다. 지수가 미안해. 용서해줘. 민준이 편지를 써서 지숙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숙은 그 편지들을 읽지도 않고 파쇄기에 넣었습니다. 이제 과거는 정리됐어요. 지숙이 강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강 회장이 지숙과 함께 해외 지사 설립을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진이와 함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해 보세요. 강 회장이 출국 준비를 도와줬습니다. 지숙과 수진이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 가방을 쌌습니다. 엄마, 정말 꿈만 같아요. 수진이 지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숙이 수진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자유야. 공원의 분수대에서는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예전 계집이 있던 자리였지만 이제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지숙이 분수대 물줄기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찾았구나. 그때 공원 벤치에 초라한 차림의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박복자였습니다. 갈 곳이 없어 이곳저곳 헤매다 지숙이 만든 공원에 왔습니다. 무료 급식 차량이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지숙의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박복자가 떨리는 손으로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30년 전 계집이나 지키라고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박복자가 사색이 되어 오열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안쓰러운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저녁 지숙은 수진과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30년 동안 정말 힘들었죠? 수진이 지숙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지숙이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해. 지숙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첫 별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라는 굴레를 벗어던지고 자신만의 길을 찾은 지숙이었습니다. 이제는 한지숙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지숙이 수진과 함께 일어나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이 석양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하늘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목련꽃잎들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인생의 봄날은 정말로 스스로 개척하는 자의 것이었습니다. 지숙의 긴 여정이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한지숙의 이야기는 30년 동안 참고 견뎌온 한 여인이 마침내 자신만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감동적인 여정이었습니다. 시댁의 모멸과 굴욕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던 지숙은 운명처럼 발견한 계집 및 보물장자를 통해 진정한 자신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돈과 권력이 아닌 가족의 명예와 인간의 존엄을 지켜내며 복수가 아닌 용서와 나눔으로 진정한 승리를 이루어냈지요. 계집이나 지키라는 모독적인 말로 시작된 이야기가 결국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찾는 희망의 메시지로 마무리됩니다. 지숙의 여정은 우리에게 어떤 시련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용기와 진정한 행복은 남을 위해 베푸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깊은 깨달음을 전해줍니다. 인생의 봄날은 정말로 스스로 개척하는 자의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진심을 담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